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나온 얘기를 전부 잘 버무리면은 저는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득 보장하고 재정 안정으로 나눠 갖고 자꾸 논쟁이 붙다 보면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의견 방향에 따라서 그 요약을 하면은 한쪽으로 지금 쏠려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빈곤, 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세 마리 토끼 다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합의 가능한 거를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전될 때 그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본인들께서 여태까지 해오셨던 주장을 넘어서서 좀 교집합을 찾아서 이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들어올 때 1번 제 스스로의 다짐,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도 이 권리만 주장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 보장 너무 좋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갖고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든 혹은 아까 주은성 교수님, 남찬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소병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세건 혹은 전반적인 일반적 증세를 통해서건 조세를 통해서 확보를 하든, 즉 복지국가에서 권리가 보장이 되려면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무, 국민 부담률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 보험료 플러스 조세 부담률 아닙니까? 만약 사회 보험료를 못 올린다 그러면은 증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굉장히 묻어서 하는 게 저희들 정치인들 한계입니다. 왜냐면 이게 표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만약 국고 얘기를 하시려면 증세 얘기를 강한 전제로 논리적으로 같이 좀 부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우리 주은성 교수님, 우리나라 보장성 OECD 최하위죠, 국민연금. 그럼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평균 보험료 대비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중간입니까? 낮습니까? 낮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낮아서 소득 보장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높이든지 혹은 증세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본 100년 지금 기금 유지하게 돼 있고 캐나다도 70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년입니까? 50몇 년? 이번 정부안 혹은 제가 낸 가장 급진적인 국민연금 개혁안도 13, 40 해봤자 몇 년 안 됩니다. 70년, 100년하고는 택도 없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의선이 현 시점 2025년에는 더 내라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소득 보장 부분은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같이 우리가 보는 그런 국회 내 연금 특위,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서서 기재위, 환노위까지 같이 넘어서는 그런 특위 구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야당에서도 이런 걸 좀 빨리 받아서 벌써 지금 한 8달 국회 개원한 지 넘어가고 있고, 아까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하루에 800억, 미래건 뭐건 쌓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김선민 의원이 질의하신 거 오 박사님 답변하시다가 못한 그 공론화 과정에서
대해서의 지난 문제점들 우리가 공론화 결과를 지금 근거학적으로 볼 만한 건지 공론화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좀 경험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여했던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후 이제 새롭게 잘 자리 잡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샘플링이나 등등은 공론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행 과정의 문제인데 공론화의 핵심은 팩트예요. 그래서 수기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불안한 정보들을 쳐내고 거기 참여한 대표단들에게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이 갖고 있던 편견, 진영 논리를 떠난 어떤 합의점을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공론화가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팩트 기반의 무엇을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공론화 평가는 국회 여기 보고 자리를 제가 TV로 시청을 했는데요.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료를 다 공개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패널들도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계속 요청해서 공론화 마감 아마 얼마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거의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끝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양저 진영의 전문가 진영이 들어갔는데 자료의 상호 검증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들어온 바로는 상호 검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노후 빈곤이 심각하다. 따라서 앞으로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까? 다층 체계로 갈까? 명목소득 대출을 올릴까? 요 거였거든요. 그럴 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출 인상의 각 계층별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잘못된 정보의 자료도 마지막까지 그대로 실려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의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건 첫 경험인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상호 이런 토론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KBS에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다 세팅이 됩니다. 1분 30초 분량의 사전에 질문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국고 지원이 서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몇 %인지 소득대출 인상할 때 그게 계층별로 어떠한 보장성 효과가 가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상호 검증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각각이 자기 주장도 끝나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500여 명의 패널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판단을 요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과연 이분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참여자로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건 민망합니다만은 송구스럽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 또 다른 주제의 공론화가 있을 텐데 형식적인 세팅 설계는 대부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좀 더 내시성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